2024년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오피스텔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50대 중반의 남성 한 명이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땀띠가 난 얼굴, 거칠어진 손등.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강태수였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지하 주차장 청소, 복도 걸레질,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 닦기. 주민들은 그를 그저 청소하는 아저씨로만 기억했다.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도 태수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작은 휴게실로 돌아왔다. 낡은 소파에 몸을 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허리는 언제부터인가 곧게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55의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아저씨, 오늘 복권 추첨일이잖아요. 관리사무소 막내 직원 정민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에게 복권은 일주일에 한 번 3,000원짜리 작은 희망일 뿐이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 따윈 진작에 접었다. 그저 습관처럼 사는 것. 그게 그의 삶이었다. 될 리가 있나. 평생 3등도 못 해봤는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정민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번 주 당첨 번호가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 용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번호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다. 우연이겠지. 두 번째 숫자도 맞았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6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다. 보너스 번호까지. 이게?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민이가 그의 손에서 복권을 빼앗아 들었다가 비명을 질렀다. 1등이었다. 10억 원이었다. 관리사무소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다른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그를 축하했다. 하지만 정작 태수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방.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 공간은 여전히 음침하고 좁았다. 형광등 하나 깜빡이는 방 안에서 그는 복권 용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10억 원.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25살, 청춘의 한가운데서 그를 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 이제 내 차례인가.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태수는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 세금을 제외하고 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7억 원이 넘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는 돈을 받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연락처라도 남기세요. 정민이가 다급히 물었지만 태수는 고개만 저었다. 그는 20년간 일하던 그곳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났다. 짐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다. 반지하 방도 정리했다. 월세를 정산하고 집주인에게 깨끗이 청소된 방 열쇠를 돌려주었다. 집주인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의아해했지만 태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챙기고 그렇게 사라졌다. 휴대폰도 해지했다. 어차피 연락할 사람도
연락 올 사람도 없었다. 은행 계좌는 유지했지만 주소는 모두 변경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져 갔다.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0억 당첨된 청소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정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다 말았다.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많은 돈 들고 어디 간 거야?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태수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로부터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 아래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태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사실 태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숨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었다. 7억이라는 돈은 그에게 복수의 도구이자 동시에 용서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생생했다. 25살 청년이었던 그를 버린 가족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을 떠안기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어린 두 동생만 데리고 재혼했다. 태수에게는 내가 이제 어른이니 알아서 살아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형도 있었다. 하지만 형은 태수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며 연을 끊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25 청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태수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한강 다리 난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그 순간. 하지만 결국 죽지 못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언젠가는 당당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붙잡았다. 그 후 30년, 태수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건설 현장 잡부로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택배 상하차,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자격증도 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결국 청소부로 정착하게 되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아니, 태수가 의도적으로 끊었다. 설령 그들이 찾아온다 해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나았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그런데 10억이 생겼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돈이었다. 태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갈 차례라고. 30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당당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우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가족들의 마지막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번호들. 아마 지금은 다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찾는 방법은 많았다. 돈만 있다면. 1994년 초봄. 25살 강태수는 대학교 2학년이었다. 지방의 작은 공업대학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만지며 자란 덕분에 실습 시간이면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태수야, 너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 실습 지도 교수가 칭찬했다. 태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미래가 환했다.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해 4월 아버지의 공장에 큰 사고가 났다. 부품 납품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친구마저 빚을 떠안기고 잠적했다. 하루아침에 5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1990년대 중반. 5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태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하다. 나는 짐이 될 뿐이다.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아라. 어머니는 울었다. 며칠 밤을 새워 울었다.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어머니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그 남자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재혼을 제안했다. 조건이 있었다. 어린 두 동생만 데려가겠다는 것. 대학생인 태수와 이미 직장인인 형은 제외였다. 태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내 동생들은 아직 어리잖아.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25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형은요? 형이랑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태수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형의 대답은 더 차가웠다. 나도 결혼 준비 중이야. 장인어른 댁에서 지원받아 작은 사무실 차리기로 했어. 너까지 책임질 여유는 없어. 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말은 태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무리하신 것도 있어. 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생겼을 거야. 형, 그게 무슨... 됐어. 각자 알아서 살자.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빠. 형은 그렇게 등을 돌렸다. 어머니는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재혼했고 형은 결혼 준비에만 몰두했다. 25살 청년 강태수는 그렇게 혼자 남았다. 학교도 그만둬야 했고 살 곳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몇몇 친구는 사정을 듣고 미안하다며 조금씩 돈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태수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건설 현장, 식당, 공장, 가리지 않고 일했다. 밤에는 한강 다리를 자주 걸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흐르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는지도 몰랐다.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그들에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것이 그를 살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학력도 기술도 인맥도 없는 청년에게 주어진 일은 육체 노동뿐이었다.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검정고시를 보고 자격증도 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줄어들었다. 30살이 되었을 때 태수는 작은 희망을 가졌다.
모아둔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택배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3년간 악착같이 벌었고 작은 원룸이라도 장만할 수 있는 돈이 생겼다. 그때였다. 교통사고가 났다. 태수의 잘못이 아니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측면을 들이받았고 태수는 병원에 2달간 입원했다. 차는 폐차되었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갔다. 가해자는 무보험이었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게 내 팔자인가. 퇴원 후 태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에 후유증이 남았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다. 택배 일도 건설 현장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40살이 넘어서 태수가 찾은 일이 청소였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청소. 그나마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일이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굶지는 않을 만큼 벌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가족들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형은 잘 사는지, 동생들은 건강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차라리 그들이 모두 잊혀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 50살이 넘으면서 태수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동생들, 자상하게 웃던 어머니, 든든한 등을 보여주던 아버지, 모두 아름다운 기억들이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태수는 이제 55. 가족들도 모두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혹시 그들은 태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진작에 잊었을까? 그때 날 버린 거 정말 원망했어. 태수는 조용히 고백했다. 30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 배신감, 분노, 서러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있었다. 그리움, 애틋함, 용서하고 싶은 마음. 10억이라는 돈은 그 복잡한 감정들을 폭발시켰다. 이제 태수에게는 선택지가 생겼다.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었다. 당당하게, 더 이상 초라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지만 그 다음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복수? 아니면 용서?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강태수가 10억을 들고 잠적한 진짜 이유였다. 2024년 5월 태수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허름한 반지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 들어선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정감. 하지만 그것도 잠시. 태수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가족들을 찾아야 해. 태수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을 다루는 데는 서툴렀지만 요즘 세상에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많았다. 우선 어머니부터 찾기로 했다. 재혼 당시 남편의 이름은 기억났다. 박정우. 그는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정우 슈퍼라고 쳐봤다. 하지만 결과는 수십 개가 나왔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찾아서는 평생이 걸릴 것 같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태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의 한 건물 4층 진실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반겼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가족인데.
30년 전에 헤어졌어요. 태수의 말에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가족, 첫사랑, 옛 친구. 인생에서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름과 마지막으로 아시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당 200만 원입니다. 탐정의 말에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2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몇 달치 월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어머니 강순자, 재혼 상대 박정우, 그리고 두 동생 강민수와 강민지. 태수는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탐정에게 전달했다. 탐정은 꼼꼼히 메모하며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작은 아파트 단지였다. 재혼한 남편 박정우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다. 두 동생도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탐정의 말에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아프다니. 3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들었다. 나를 버린 사람인데 왜 내가 걱정해야 하나. 형은요? 강대수라는 사람 찾아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형님은 서울 서초구에 살고 계십니다.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빚이 좀 있으시더군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형도 결국 빚에 허덕이는 인생이었구나. 30년 전 아버지처럼. 어쩌면 집안의 저주 같은 것일까. 하지만 형은 그때 자신을 냉정하게 버렸다. 그것만은 잊을 수 없었다. 동생들은요? 남동생 강민수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습니다. 여동생 강민지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미혼입니다. 탐정은 각 가족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직장 정보까지 자세히 정리된 서류를 건넸다. 태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의 정보. 그것은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왔다. 손에 든 서류가 천근만근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태수는 결정했다. 우선 멀리서 지켜보기로. 직접 만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태수는 경기도 의정부로 향했다.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오전 9시쯤 낡은 외출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30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등이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걸음걸이도 느렸다. 겨우 칠순인데 마치 80 노인 같았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요양시설이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노인들을 돌보며 일했다. 힘들어 보였다. 허리를 자주 주물렀고 점심시간에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엄마.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붙잡았다.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음은 형을 찾아갔다. 서초구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
3층에 대수무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태수는 건물 밖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다. 오전 10시쯤 형이 나타났다. 역시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형은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다급했다. 어디선가 돈을 빌리려는 것 같았다. 오후 5시쯤 형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태수는 형을 따라갔다. 형은 집으로 가는 대신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30년 전 자신만만하던 그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도 힘들게 사셨구나.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원망하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 동정심이 먼저 들었다. 형도 인생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태수는 돌아섰다. 일주일 동안 태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남동생 민수는 수원에서 치킨집을 운영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동생 민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야간 근무가 많았다. 밤에 병원을 나서는 민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늘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다. 착한 아이로 자라준 것 같아서 태수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수를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기억한다 해도 찾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태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 사이를 맴돌지만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태수는 고민에 빠졌다. 직접 찾아가서 나 태수야 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 돈을 주고 떠나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30년 전과 달리 이제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 더 이상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태수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의정부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가 보였다. 한 달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는 이제 결심을 굳혔다. 오늘 어머니를 만나기로.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태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재회.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볼까? 아니, 기억이나 할까? 아파트 현관 앞. 태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어머니는 태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접니다. 태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수야? 정말 내가 태수니?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태수를 껴안았다. 30년 만의 포옹이었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태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 사과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간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저 어머니를 꼭 안고만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가구는 낡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서둘러 차를 끓이며 태수를 소파에 앉혔다. 어떻게 날 찾았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수는 천천히 지난 30년을 이야기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것,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의 거칠어진 손이었다. 엄마도 힘들었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재혼 후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우는 술을 많이 마셨고 가끔 폭력을 휘둘렀다. 슈퍼마켓도 얼마 못 가 문을 닫았고 그 후로는 일용직으로 떠돌았다. 그 사람은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병원비며 장례비며 다 빚이었지. 지금도 갚고 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두 동생을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태수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매일 밤 태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찾아보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너를 버린 엄마가 무슨 낯으로 찾겠니? 어머니, 미안해, 태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머니도 희생자였다.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다시 울었다. 태수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오랜 침묵 후 태수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돈 좀 드릴게요. 빚 갚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뭐, 돈. 너, 어디서? 복권에 당첨됐어요. 10억.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태수는 은행 통장을 보여줬다. 어머니는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걸 나한테 준다고? 정말? 네. 어머니가 쓰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태수는 2억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태수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태수는 형을 찾아갔다. 서초구 오피스텔 사무실. 형은 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태수? 내가 어떻게? 형, 오랜만이에요.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형은 어색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잘 지냈어? 형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물었다. 형은요? 사업은 잘 되세요? 형은 쓴웃음을 지었다. 잘 안 된다고 했다.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다. 집도 전세인데 곧 만기라 걱정이라고. 아내와도 자주 싸운다고. 미안하다. 태수야. 30년 전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태수를 버린 것이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형도 힘드셨군요. 그래.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을 거야. 아니에요. 전 형을 원망하지 않아요. 태수는 진심이었다. 형도 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태수는 형에게 1억 원을 건넸다. 이걸로 빚 갚으세요. 그리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시고. 뭐, 이게 무슨, 복권 당첨됐어요. 제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형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돈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남자의 눈물이었다. 형은 태수에게 절을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이 할 말이 없구나. 괜찮아요. 형,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날 저녁, 형과 태수는 함께 술을 마셨다. 30년 만에 형제 술자리였다. 형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가정 불화, 건강 악화, 모든 것이 꼬여 있었다. 태수야,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하다니. 성공이라기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 고생을 다 이겨낸 거야. 형은 정말 존경스럽다. 태수는 형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30년간 기다렸던 인정이었다. 형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받았다. 다음 주, 태수는 수원의 치킨집을 찾아갔다. 동생 민수와 만났다. 민수는 태수를 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 시절 형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 진짜 형이에요? 그래, 민수야. 오랜만이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만난 형이었다. 태수는 민수의 치킨집 사정을 들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다.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이라고. 태수는 민수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빚 갚고 가게도 리모델링하라고. 민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태수는 강하게 권했다. 형이 도와주고 싶어. 받아줘. 민수는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태수는 여동생 민지를 만났다.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였다. 민지는 간호사복을 입고 나타났다. 야간 근무 후라 피곤해 보였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응, 민지야. 많이 컸구나. 민지도 울었다. 어린 시절 오빠를 기억하고 있었다. 놀아주던 오빠, 과자를 사주던 오빠. 그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태수는 민지에게도 5천만 원을 주었다.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민지는 거절했지만 태수는 고집을 부렸다. 오빠가 해주고 싶은 거야. 받아줘. 민지는 결국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빠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준 후 태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뭔가 허전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니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태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가족들은 모두 감사해했다. 울면서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30년의 상처가 돈으로 치유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이상한 꿈을 꿨다. 25살의 자신이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다. 뛰어내릴 것인가, 살 것인가. 젊은 자신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중년의 자신에게 물었다. 형, 우리 행복해졌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한가? 잘 모르겠다.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꿈속의 젊은 자신은 실망한 얼굴로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다음 날, 태수는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저 집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복권에 당첨되고, 가족을 만나고, 돈을 나눠준 후인데도 행복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지?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 인정도 아니었다. 그저 사과였다. 진심 어린 사과.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태수가 먼저 찾아갔고, 태수가 먼저 돈을 주었다. 가족들은 고마워했지만 그게 진정한 화해였을까?
아니면 그저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은 진심이었다. 특히 어머니는 정말 미안해했다. 형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의심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만약 자신에게 돈이 없었다면? 만약 초라한 모습 그대로 찾아갔다면? 그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일주일 후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다. 어머니, 동생들 모두 모여서 식사하자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오후 의정부의 한 한정식당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30년 만에 온 가족 상봉이었다. 어머니, 형, 동생들, 그리고 형수와 조카들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다. 건배, 형이 잔을 들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부딪혔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3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태수는 웃을 수 없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낯선 사람들인가? 형, 요즘 사업은 어때? 민수가 물었다. 형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태수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 빚도 갚고 새로운 거래처도 찾았지. 정말 고마워. 저도 형 덕분에 가게 리모델링 했어요. 장사가 훨씬 잘 돼요. 나도 결혼 준비 시작했어. 좋은 사람 만났거든. 동생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모두 태수 덕분이라고 했다.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결국 돈이었구나. 태수는 혼자 생각했다. 30년간 연락도 없다가 돈이 생기니 모인 것이다. 진심은 어디까지인가. 태수는 확인하고 싶었다. 식사 후 형이 태수를 따로 불렀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 마주 앉았다.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수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형?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 5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나였다. 형은 돈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태수는 표정을 감추며 물었다. 무슨 사업인데요?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 큰 계약이야. 근데 성금이 필요하거든. 이번만 성공하면 정말 크게 벌 수 있어.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었다. 큰 계약, 성금, 성공, 그리고 결국 파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형,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번만 도와줘. 나중에 꼭 갚을게. 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태수는 고민했다.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형은 진심인가? 아니면 그저 돈이 필요한가? 생각해 볼게요. 형.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태수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칠 후 동생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가게를 하나 더 내고 싶다고 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다고.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형, 도와줄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도 기대에 차 있었다. 태수는 답답했다. 모두가 돈을 원했다. 진심으로 자신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돈을 원했던 것이다. 미안, 민수야. 나도 여유가 없어. 그래? 알았어. 형, 미안해. 민수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태수는 허탈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30년 만의 재회인가? 그날 밤, 태수는 다시 술을 마셨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30년을 되돌아봤다. 무엇을 위해 살았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서였나? 차라리 복수하는 게 나았을까? 태수는 중얼거렸다. 만약 돈을 주지 않고 그저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떠났다면,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었다면, 그게 더 속 시원했을까?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태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나는 혼자인가?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10억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여전히 혼자였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태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원한다면 돈 없이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도 내렸다. 잠시 떠나기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시 사라지기로 했다. 이번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겠어. 태수는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2024년 7월, 태수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작은 펜션을 빌렸다. 한 달 임대료 50만 원.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다. 주변에는 산과 계곡뿐이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펜션에서 태수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산새 소리, 바람 소리, 계곡물 소리, 자연의 소리만이 그를 채웠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가족을 만났지만 외로웠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며칠째 멍하니 지내던 어느 날, 이웃 펜션에서 한 노인이 찾아왔다. 일은 줄의 할아버지였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과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사과예요. 아, 감사합니다. 태수는 사과를 받아들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그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티가 나나. 할아버지는 괜찮다면 차라도 한잔하자며 펜션 안으로 들어왔다. 태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환멸을 느끼고 내려왔다고. 지금은 작은 밭을 가꾸며 혼자 살고 있다고.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30년 전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 혼자 힘들게 산 것, 복권에 당첨된 것,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태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결국 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태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행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이요? 네. 돈도 가족도 인정도 다 수단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행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으셨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인정하셨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인정했나?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살았다. 대학을 그만둔 것, 사업에 실패한 것, 가난한 것,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낸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를 먼저 인정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말에 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낯선 할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태수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세요.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요? 네. 원망을 품고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과거를 놓아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0년 전 사업 동료에게 배신당해 파산했다고. 그 사람을 증오하며 1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증오가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태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용서, 그것이 답일까? 가족들을,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날 밤, 태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고 있는 어머니, 든든한 아버지, 장난치는 형, 어린 동생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 태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30년 전, 모든 게 무너지기 전, 가족은 서로 사랑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불가능해 보였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처럼 용서한다면, 과거를 놓아준다면, 다음 날 태수는 산책을 나갔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맑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 속에서 태수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길을 걷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종교는 없었지만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다. 교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무 의자 몇 개와 작은 십자가뿐이었다. 태수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니, 누구든지 좋아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태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30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회를 나서는데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기도하셨어요? 네, 그냥 마음이 끌려서요. 좋은 선택이에요. 가끔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할아버지는 태수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계곡물 소리만이 그들을 채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돌아가려고요. 가족들에게 좋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예요. 돈으로 관계를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려고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태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보였다. 그는 답을 찾은 것 같았다. 8월 초, 태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한 달간의 방황 끝에 그는 마음을 정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의정부 아파트 앞에서 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태수야, 어디 갔었니? 연락도 없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태수는 미안하다며 어머니를 안았다. 잠깐 혼자 생각 좀 하고 왔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요즘 날씨, 건강, 이웃들 이야기, 소소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함께 시간 보내요. 정말? 그럼 정말 좋지.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태수도 따라 웃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주 태수는 형을 만났다. 이번에도 사무실이 아니라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형은 조금 어색해했지만 나왔다. 형, 지난번에 부탁한 거 미안해요. 뭐 도와줘서.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형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다. 아니야.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야. 미안해. 형,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뭔데? 형이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사업 계획도 함께 세우고 위험한 부분도 짚어드리고. 태수의 말에 형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사실은 나도 자신이 없었어. 사업에 또 실패할까봐 그냥 내 돈으로 쉽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형, 우리 같이 해요. 제대로.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형제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태수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형과 나눴다. 형도 진지하게 참여했다. 동생 민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가게 확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 조언했다. 먼저 현재 가게를 안정시키고 단골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민수는 형의 조언에 감사했다. 형, 그동안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천천히 해볼게. 그래, 조급하면 실수하기 쉬워. 우리 같이 고민하자. 태수는 민수의 가게에 자주 들렀다.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장사 조언도 해줬다. 민수는 형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여동생 민지와도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좋은 사람은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야,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좋으면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돼. 태수의 조언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태수는 가족들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 갔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으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태수를 불렀다. 집에 와보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형, 동생들, 형수, 조카들까지. 모두 태수를 보며 웃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어머니가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 어머니는 케이크를 가져왔다. 그 위에는 초가 하나 꽂혀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태수는 깜짝 놀랐다. 가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어머니는 케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태수야, 엄마 정말 행복해. 내가 돌아와 줘서.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태수도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이 모두 태수를 안아줬다.
조카들도 삼촌이라며 안겼다.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태수는 가슴이 벅찼다. 형, 고마워. 진짜로. 형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뿐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한 가지 결심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10억 중 아직 3억이 남아 있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태수는 오래 고민했다. 이 돈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청년들,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9월, 태수는 사회복지 재단을 찾아갔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5층, 희망나눔재단이었다. 태수는 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가 기부하고 싶습니다. 가정 해체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줬다. 30년 전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것, 혼자 힘들게 살았던 것, 그리고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것. 얼마나 기부하실 계획이세요? 2억 원입니다.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상담사는 깊이 감사하다며 서류를 준비했다. 태수는 강태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냈다. 매년 10명의 청년들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태수는 재단을 나서며 가슴이 뿌듯했다. 30년 전에 자신에게 이런 장학금이 있었다면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 아니, 최소한 희망은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남은 1억 원으로 태수는 또 다른 일을 계획했다.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카페가 아니라 무료 급식소 겸 카페였다. 낮에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음료를 제공하는 곳.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수는 부동산을 알아봤다. 의정부 어머니 아파트 근처에 작은 상가를 발견했다.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적당한 가격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태수는 카페를 꾸미기 시작했다. 형과 동생들이 도와주었다. 페인트 칠, 가구 배치, 주방 설치.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다. 형, 이 카페 이름 뭐로 할 거야? 민수가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다시 시작으로 할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좋은 이름이다. 한 달 후, 카페 다시 시작이 문을 열었다. 오픈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다. 태수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아이고, 맛있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은 감사해하며 식사를 했다. 태수는 그들을 보며 흐뭇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다. 힘들게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저녁에는 청년들이 찾아왔다. 대학생, 취준생, 프리랜서. 태수는 그들에게 저렴한 커피와 간단한 간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저렴하고 조용해서 공부하기 딱이에요. 한 대학생이 말했다.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젊었을 때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르신들은 낮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청년들은 저녁에 모여서 공부했다. 세대 간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태수를 찾아왔다. 25 정도 되어 보였다. 태수와 비슷한 나이, 30년 전에. 사장님, 제가 장학금 받은 학생이에요. 강태수 장학금. 청년은 수줍게 말했다. 태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만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찾아온 것이다. 아, 정말? 반갑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청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큰 기쁨이야.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게 된 것,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 태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30년 전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힘들지? 네, 가끔은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가 지금 견디는 시간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야. 태수는 진심으로 조언했다.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청년에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주말에 몇 시간씩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기뻐했다. 그날부터 청년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청년을 아들처럼 챙겼다. 식사도 챙겨주고 공부도 도와줬다. 몇 달 후 청년은 취업에 성공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다. 청년은 태수에게 달려와 기쁨을 나눴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해. 내가 잘 돼서 내가 더 기뻐. 태수는 청년을 안아줬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구원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30년 전 자신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카페 다시. 시작은 지역사회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태수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어머니도 가끔 카페에 들렀다.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자랑스러웠다. 형과 동생들도 주말이면 와서 도왔다.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된 것이다. 태수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말했다. 태수는 부끄럽게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낳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3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순간이었다. 2024년 12월,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태수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그때 문이 열리면 남자가 들어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허름한 옷차림, 지팡이를 짚은 모습. 태수는 노인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태수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다. 노인은 차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봤다.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여긴 참 좋은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혹시 사장님 성함이 강태수 씨인가요? 태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태수는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태수야, 나다. 아빠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아버지. 그것도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신문 기사를 봤어. 강태수 장학금. 카페 다시 시작.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걸 직감했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반가움과 동시에 원망도 밀려왔다.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그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태수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0년 전 집을 나선 후 빚을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다고.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몇 년 전부터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다고. 하지만 죽기 전에 아들을 꼭 보고 싶었다고.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70대 노인이 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버린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응.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버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가려는 것 같았다. 태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디 가세요? 이만 가봐야지.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아버지,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실게요. 태수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어. 아버지,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태수도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었다. 할아버지 말처럼 과거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데려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형과 동생들도 모였다. 온 가족이 30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사과했다. 모두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태수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 원룸을 얻어줬다. 병원 검진도 받게 하고 생활비도 드렸다. 아버지는 매일 카페에 와서 태수를 도왔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아버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들 도와주고 싶어. 아버지는 웃으며 일했다. 70대 노인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태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태수는 가족들을 모두 카페로 초대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들, 형수,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다. 3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요. 태수는 감격스러워했다.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잡고 있었다. 이혼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였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교환하고 노래를 불렀다. 30년 만에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태수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줬어. 형이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30년 전 가족 사진들, 그리고 오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가족이구나.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30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상처는 있었지만 치유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태수는 카페 문을 열며 밖을 바라봤다. 새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깨끗한 눈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식사를 하고 청년들은 공부를 했다. 태수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서빙을 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태수는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활기가 넘쳤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카페 사장이자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점심시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카페에 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70대 노부부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응.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도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세 식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오후에는 형이 들렀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직원도 늘렸다고. 태수는 형을 축하했다. 다 내 덕분이야, 태수야. 아니에요. 형이 열심히 하신 거죠. 저녁에는 동생들이 왔다. 민수는 치킨집 장사가 잘 된다며 웃었다. 단골이 많이 늘었다고. 민지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초대장을 건넸다. 3월이었다. 오빠, 꼭 와야 해. 당연하지. 내가 빠질 수 있나? 태수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흐뭇해했다. 여동생의 결혼. 오빠로서 축복해주고 싶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돌아갔다. 태수는 혼자 카페를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끄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전 한강 다리에서 별을 보며 죽고 싶었던 그날. 하지만 살았고 이제는 행복했다. 잘 살아왔구나, 강태수.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30년간 정말 힘들었다. 버림받고 가난하고 외로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악착같이 살았고 결국 행복을 찾았다. 집에 도착한 태수는 일기를 썼다. 10억에 당첨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족을 만나고 용서하고 카페를 차리고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오늘 나는 진짜 행복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일기를 쓰며 태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은 돈으로 자서전을 쓰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다음 날 태수는 출판사를 찾아갔다. 편집자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편집자는 감동하며 출간을 약속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몇 달 후 책 다시 시작이 출간되었다. 태수의 30년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다. 초판은 3,000부였지만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장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카페 손님들이 책을 들고 찾아왔다. 사인을 부탁했고 태수는 한 분 한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줬다. 책 인쇄로 태수는 장학금 기금을 늘렸다. 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카페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태수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태수는 처음에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도 높았고 댓글도 폭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태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볼게요. 가족과 화해할 용기가 생겼어요. 태수 씨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태수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3월, 민지의 결혼식 날이 왔다. 태수는 예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부 부모석에 나란히 앉았다. 형은 주례를 맡았고 민수는 축가를 불렀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민지가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아름다웠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어린 여동생이 이렇게 컸다니.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 태수, 민수, 민지, 그리고 형수, 조카들, 신랑까지. 대가족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형이 말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에요. 고마워, 태수야. 내가 있어서. 온 가족이 태수를 안아줬다. 태수는 행복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카페로 돌아왔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아,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태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10억이라는 돈은 그의 인생을 바꿨지만 진짜 변하는 돈이 아니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새벽, 태수는 카페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것이 강태수가 10억을 받고 선택한 진짜 목적이었다. 다시 시작. 태수는 카페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도, 과거도, 상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10억 당첨 후 사라졌던 청소부 강태수. 1년 후 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돈을 쓴 방식이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었다. 그것이 강태수가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